민망하네요. 되게 약간 자전적인 내용이라. 뭔가 원래는 좀 준비하고 싶었던 게 뭔가 그런 협상 테크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싶었는데 뭐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책을 가지고 좀 할까 하다가 너무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성공 편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워낙 이제 성공한 사람이고 뭐큰 딜을 몇 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라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 네, 지난 시간에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못 참가해서 참 아쉽습니다. 네. 제가 곧 유튜브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이게 안 그래도 아이폰으로 그 양해의 보려니까. 말을 예. 네. 네네네. 아닙니다. 네. 아이폰을 보려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동영상이 다음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볼게요. 참 아쉽더라고요. 재밌는 내용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네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뭔가 제가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의 어떤 분투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대학교에서 특히 대학교 한 4학년 될 때까지 거의 뭐 경제 경영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정말 문사철 중에서 요새는 좀 뭐 이제 역사책도 많이 읽는데 그 당시에 문학하고 철학만 읽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들어갔던 데가 종합상사였어요.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뭔가 거기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런 충격적이었던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놀랐던 거는 저는 되게 온정적이고 되게 나이브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모든 게 돈으로 환원이 되더라고요. 정말 뭐라 해야지 정말 돈이 되는 일이면은 법이 허락한 한에서 사실은 뭐 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은 어떻게든 벌어오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회사였고 제가 이제 회사를 뭐 재입사하고 처음에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기업 문화가 되게 달라요. 제가 현재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에 가장 놀랐던 거는 사무실이 되게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 회사에 있었을 때는 사무실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이렇게 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싸우고 있고 뭔가 그 시끄러운 말소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되게 이렇게 도서관처럼 조용한 거예요. 그게 뭔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고 뭐 두 번째로 좀 어려운 점은 약간 종합상사는 좀 특이하게 되게 하극상을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런 막 팀장, 뭐 본부장, 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결제 버튼 눌러주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업무들은 다 담당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다 담당자가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냥 점검하는 정도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에 오니까 굉장히 모든 게 좀 다 탑다운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영업사원일 때는 항상 뭐 실적이 컴퓨터를 키자마자 이제 뜨거든요. 내가 어떤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채권이 얼마가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뜨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없으니까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보람 이런 거를 좀 느끼기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 딱 그 회사 그러니까 전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진짜 막 그 시장통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막 진짜 약간 미생에도 그게 약간 묘사가 되는데 막 무슨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막 이상한 영어랑 그러니까 영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무역회사 하면은 되게 다들 되게 클리어한 엄청 클린한 영어를 쓸 것 같은데 다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콩글리시 저 사람도 콩글리시고 이제 상대방도 뭐 자기 나라 그 로컬 억양이 굉장히 두드러진 영어를 막 쓰면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들렸었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을 적응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수가 일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뭔가 나는 당연히 뭔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받아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런 뭐 얻어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얻어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을 주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일을 너한테 맡기고 뭐 너의 실적으로 당장 잡히지는 않겠지만 너한테 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주니까 너도 나한테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입사하자마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뭔가 비정한 협상 뭐 이런 어떤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고 그런 스킬들을 하나하나씩 익히면서 뭐 그렇게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넋두리 같이 되네요. 네,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에 적응할 때, 뭐 제가 이제 뭐 사실 저는 뭐 회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사실 매출이 뭐고 뭐 이익이 뭐고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해 준 거는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어떻게 뭐 꼬셔서 같이 놀고 막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아니면은 정말 잡일들을 조금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일을 받는 막 그런 굉장히 좀 그 험하게 컸었는데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게 뭔가 허공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좀 그 제가 입사하자마자 거의 있었던 일이 그 아랍의 봄이었거든요. 뭔가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지사가 철수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판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뭐 상사라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어두운 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후진국에 가서 그 어떤 정치 권력하고 약간 유착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막 이제 막 새로 세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뭔가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신뢰 관계를 쌓고 어떻게 내가 영업을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참. 네. 아무튼 이런 정도로 그냥 제가 뭐 겪었던 것들은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협상의 원칙이란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협상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프레임이고 두 번째는 포지셔닝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롤플레잉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고전을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이제 특히 뭐 외교 현장 같은 것들 우리가 뭐 많이 봤던 어떤 뭐 전쟁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뭐 이제 트럼프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어떤 김정은이라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어떤 수반이랑도 외교적인 담판을 벌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프레이밍이었어요. 이제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프레이밍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음모론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제가 정의하는 프레이밍은 주관식인 거를 객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꾸면은 어떤 뭐 효과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되게 많은 그 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막 수백 가지가 있을 때, 그거를 먼저 뭐 이런 답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여기에 제가 뭐 적어놓은 어떤 예시는 그런 건데, 이게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없네. 아이패드가 연결이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전에서 제가 찾았던 뭐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젊은 스님이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스님의 스승님인 늙은 어떤 되게 고승이 있었는데, 그 고승이 이 젊은 스님한테 내가 이 매를 들고 너를 때릴 건데, 이 매를 가지고 때리지 말라 그래도 너를 때릴 거고, 때리라고 해도 널 때릴 거다.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스님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맞고 나서 그 늙은 스님이 알려주기로, 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네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가 몽둥이니까 매를 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해서다. 매를 들었다는 사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너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은 뭐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화제를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너는 내가 말한 그런 프레이밍에 갇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깨달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제시를 했을 때 잘 벗어나야 된다, 이런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실생활에 제가 응용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나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데, 상대방은 인지 오류를 일으키는 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오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스님의 매처럼 뭔가 하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런 어떤 영업적인 협상을 할 때 먼저 조건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상황이 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포지셔닝인데,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정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많이 쓰니까. 근데 일단 제가 그냥 뭔가 정리한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뭐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뭐 의사결정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쿠바 사태,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왜 그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책인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였던 요점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쿠바 사태를 놓고 미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은 미국이라는 단일된 어떤 하나의 그런 엔터티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의 총합으로 그렇게 외교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거기서의 어떤 외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예를 들면 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보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내각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핵전쟁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뭔가 실생활에서 협상의 관점에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을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뭐 김정은, 문재인, 뭐 트럼프 이렇게 회담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했을 때 그때 결렬됐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잖아요. 왜냐하면은 외교적으로는 사실은 정상회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는데 그것이 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나설 정도의 협상이 되면은 그 실무단에서는 모든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고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다 안을 짜놓고 그냥 서명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실제로 마치 이제 실무진처럼 그 이해관계를 직접 만나서 조율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닐 때 쓸 수 있는 그런 뭔가 무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제 마치 내가 보고를 올렸는데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댄다든지, 뭐 내가 사실은 보고할 사람이 없는데 막 보고를 하고 왔다, 근데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미움을 사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회사로 전가하면서도 내가 유리한 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사에서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는 뭐 건설이나 뭐 중장비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파트너로 했던 제조사들은 다 대기업이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들 뭐 월마감, 분기마감, 연마감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성 재고가 생기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매출을 빨리 일으켜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압박감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한테 할당된 실적이 있고, 사실은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한테 피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제 협상 파트너들은. 그러면은 저는 미리 그 이제 뭐 팀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월 마감 때 제가 재고를 떠안고, 그리고 월 초에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격을 아무리 싸게 불러도 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이용을 하기도 했었고, 세 번째로 이제 롤플레잉이라는 거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뭐 롤플레잉은 사실 되게 고전적으로 뭐 게임 이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 언급이 되는 뭔가 협상의 방법이죠. 롤플레잉은 가장 고전적으로 하는 게 이제 굿캅과 배드캅 전략인데, 되게 악독한 사람이 막 그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굿캅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제 범죄자한테 야 너 뭐 나쁜 놈아 뭐 이러면서 막 추궁을 하다가 좀 만만하고 좀 이제 너그러운 사람이 나타나서 뭐 좀 잘 대해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잘 대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굿캅이 사실은 뭐 배드캅하고 짜고 온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 굿캅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굿캅과 배드캅의 전략인데,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롤플레잉 전략을 짜는 것도 협상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같이. 아, 네. 네. 너무 쏙 빠져서 좀 듣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네, 허공 얘기하니까 되게 네. 어색하네. 네. 아, 말씀하십시오. 그런가요? 너무 네.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뭐, 저희 모두가 알고, 제가 저 이제 독서 모임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네. 뭐 민서님의 과거에 이제 종합상사 계셨다는 거, 백그라운드는 아마 모두들 이제 중간중간 들어서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그 사례를, 사례를 이용하셔서 지금 그 협상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왜 회사가 나에게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저의 백그라운드는 사실 이제 민성님보다는 훨씬 더 좀 단촐한데, 뭐 회사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뭐 컨설팅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그냥 공채로 들어왔죠. 그리고 내리 지금까지 뭐 올해로 10년 차 됐다고 하던데 너무 깜짝 놀라죠. 10년 차라니. 내리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저는 이제 전략부서로 갔어요. 그 중에서도 전략의 신사업부서로 갔죠. 지금 제가 또 신사업하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주요하게 맡았던 프로젝트가 M&A 프로젝트였고, 그 M&A 프로젝트의 대상이 GE의 그 커머셜, 그 GCK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GE 커머셜 코리아.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맥락은 이렇습니다. GE가 현대랑 손을 잡아서 파트너를 맺었죠. 그러면서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재 금융은 전부 다 이제 현대 쪽으로 통합을 시켰고, 돈 잘 벌었어요. GE는 그때. 근데 커머셜은 넘기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커머셜을 마저 넘기고 싶은데 GE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대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모델로 이제 바꾸고 싶은데 저희 현대 저희 쪽은 현대 커머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 충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다가 그때 협상을 다시 3차 협상에 다시 돌입해서 진행을 했고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쳐서 M&A가 종료된 건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것은 협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나는 그냥 니고시에이터인 것 같다. 하는 일이 회사가 그러라고 돈 주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신상품을 만들고 뭐 출시해서 운영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제가 하는 일에 거의 7할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제휴처 파트너사들과 계속해서 협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에 또 지금 또 한 번에도 중요한 협상 국면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원칙이 너무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완전 제가 요즘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뭐 프레이밍, 특히 프레이밍 말씀 주셨을 때 세상은 이제 주관식이죠. 모든 세상은. 근데 의사결정 가려면 결국은 하나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객관식으로 누가 먼저 유리하게 그런 방향을 잡아가느냐, 통제 안에 놓느냐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포지셔닝 이것도 결국은 이제 사파 싸움인 거죠. 예, 협상을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고 또 롤플레잉도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같은 팀, 상대 팀, 각각 역할, 또 저 자신도 어떤 파트너사와 만나서 어떤 고민의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써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잘 짜여지고 통제가 잘 되느냐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되느냐 그래서 승패도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딱 가닥을 잡아주시니까 굉장히 지금 짜릿함을 느끼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네. 저 말고 예, 다른 분들도 예. 네. 예. 지금 말씀 못 하시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실까요? 예. 네. 지금 곽희님은 계세요? 안에? 지금 아직 못 내려오신 것 같아요. 못 내려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호영님 지금 네네. 많이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 뭐 예,
미사님 쪽 이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글을 쓰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음. 네. 좀 더 이어서 얘기해 보면은 사실은 저도 좀 이 정리하면서 좀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저보다 훨씬 뭔가 정통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 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준비를 하게 됐고 근데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협상이란 상황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특히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난 어떤 포지션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뭐가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만 그런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고 요거랑 이제 상관없이 사실 제가 뭐 이제 좀 정리하다 만 글에서는 전 사실은 이 모임을 하면은 항상 그 제가 생각한 방향이랑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완결성 있게 글을 미리 안 써놓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성공한 협상은 뭐 이건 사실 뭐 제가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떤 책이랑 이런 거에서 본 건데 무형의 것을 주고 유형의 것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뭐 저 또 고전을 인용을 하면은 그 파리스 있잖아요. 그 일리아드에 보면은 나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망나니 결국은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망나니인데 그 이 파리스가 어렸을 때 이제 새 여신을 만나서 이 새 여신들이 뭐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막 그러니까 뭐 헤라랑 뭐 저기 뭐 뭐냐 그 아르테미스랑 막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누구였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새 여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가장 예쁘다고 하면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하면은 너한테 뭐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 이런 여신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여신이 있었고 마지막 이제 한 명이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뭐 이제 그 부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파리스는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선택지를 고르고 헬레네를 아내로 맡고 그리고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사례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은 하나의 말인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 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얘는 이 파리스라는 사람은 뭐 세계를 얻을 수도 있었고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고 혹은 이제 가장 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그렇게 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성공한 협상이 무형의 것을 주고 유형의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가 이 일리아드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괜히 뭔가 피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괜히 불편하게 한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뭐 제 뭐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켈빈님이랑 같이 한번 식사를 했을 때 이제 켈빈님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실무자가 나가고 그 상대방은 이제 팀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케빈님이 얘기하기로 우리는 이 상대방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왜냐면은 상대방은 팀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의전으로 보면은 격이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쏟고 좀 더 자원을 쏟으면은 그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더 우호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잠깐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뭐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편해서 반말을 한다든가 그런 그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반드시 저는 대가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바운더리에 있을 때 절대로 뭔가 부딪히거나 제가 쓸데없이 막 그 대립을 만드는 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시를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협상의 모든 원칙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태적으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가지고 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전 그때 당시에 이제 상사를 다니는 사람이라 정말 빡센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뭐 진짜 뭐 전 담당 지역이 뭐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뭐 진짜 뭐 살인자 무슨 뭐 사기꾼 뭐 곧 있으면 이제 뭐 빵에 들어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팀을 짜가지고 서로 이제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롤플레잉 수법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저한테 차를 강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강매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이건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닌데 무릎돌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각 그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차를 사간 사람한테 아니면 이제 뭐 차를 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장 이제 불리한 상황이 처하면은 무릎돌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차를 사가는데 이게 불량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고 했다. 어쩔 수 없지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는 거죠. 이렇게 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상대방의 동정심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협상의 무대에 왔을 때는 이런 어떤 개인의 감정 그리고 어떤 뭐 관계라는 것도 사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와 무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매매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이 우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외롭지 않네요. 너무 관심 있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네, 저 충분하죠. 뭐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초반에 그렇습니까? 내용을 네, 못 말씀하시죠. 들어서 초반에 내용을 못 들어서 예. 초반에 내용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그냥 제 그냥 개인 신변 얘기였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동강님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요즘은 전에는 네. 사무실에서 좀 바빠서 얘기를 못 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말하는 건 좀 자유로워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운영을 할 때 하던 꼭 순간이었는지 네. 몰랐어요.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저희 좀 얘기 나누고 있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하신 말씀 좀 점핑이 제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협상이나 이런 설득, 영업을 오래 해왔고, 네. 네네. 그 고객 상대를 계속 15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강의를 워낙 많이 다녀서 그쪽으로는 제가 지식은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강님 이거 강의도 직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직접 이렇게 렉처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성공 강의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했었죠.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 강의 많이 다녔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 트기 시작한 게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콜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화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개척자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순식간에 끌어당길 수 있나, 일시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었고, 그거는 어이구,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로 했다가, 소규모로 한 주변 사람들 해가지고 그때 한 100명 정도 했었는데, 잘 돼가지고, 그때 회사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몇백 명씩 모아가면서 이렇게 시간도 더 몇 배로 할애해가지고 거의 계속 강의를 했었죠.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돼가지고 지금은 별게 아닌데 그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저는 영업을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영업이라는 게 단기 내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협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강의를 많이 했고, 어쨌든 호영이랑 친해진 것도 그때 친해졌고, 그때 전국적으로 그 방송도 많이 그러니까 사내 방송에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죠. 꽤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자신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이 많아지면 약간 가리킨 것처럼 돼서 꼰대화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동강이 요즘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괜찮으시면 이 컨텐츠로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저희 독서 모임 때. 좋을 것 같아요. 전 근데 진짜 듣고 싶은데. 예.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되겠어요, 아니 이거 이게? 정말 저는 좀 정말 선수에게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정말로. 그러니까 선수. 어떤 거죠? 그러니까 선수? 선수. 그러니까 선수. 되게 결국은 쉬워요. 결국 이제 말로써 상대방을 네,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저는 네, 설득이란 말보다 얻는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진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배울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는 면면들이 있지만, 진짜 네. 제대로 된 선수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강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거 한번 저 제대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모자란다면 몇 부에 걸쳐서라도. 예. 근데 제가 선수인 건 맞는데, 뭐 그거는 네. 뭐 거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검증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이라고 얘기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제가 그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싸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어버리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그래서 네. 이거 너무 별거 아니네? 이러고 넘기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뭐 그것만 저희는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아주 작은 것도 곱씹고 곱씹기 때문에. 네, 곱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럼요. 예. 글도 저는 네. 관심 있게 봤어요. 이번에 네. 올려주신 글도 관심 있게 보고 네. 그 프레임을 짜는 거나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야 되는데 빠졌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디 갔지? 이거 민성님 끝나고 바로 동강님께서 이어받아서 협상이라는 키워드로
이게 좀 발전시켜 주시는 것도 되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책에 대한 내용은 예. 아니어서 책은 아유,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뭐 책에 저희는 관련된 사실 그건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는 책은 구색이고요. 맞아요. 예,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 도움을 드리면 저희 요거 예, 예. 포지션하고 플레이 조금씩만 네. 네네.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까요? 조금씩만. 네네, 좋습니다. 지금요? 예, 예, 예. 네. 이거 프레임에서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해서 주어주라고 했잖아요, 상대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지를 주고 그 답을 선택지에서 찾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그 주도형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그 CEO나 좀 강한 남자들 중에 좀 꼰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벽하게 먹히거든요. 결정권자들이 보통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근데 실무 쪽에 있는 애들은 그 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한 애들은 오히려 그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주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정답을 주고 강요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가장 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가장 맞다. 이런 식으로 그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야 오히려 먹히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유한 사람한테 선택지를 주면 선택을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게 되면 일이 일파만파로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선택지를 주는 거는 그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재밌네요. 잘난 사실 척을. 네. 그리고 네. 이게 또 그다음에 뭐죠? 포지션? 그러니까 제가 들었어야 좀 포지션입니다. 확실하게 딱 답을 드리는데 음, 그 정보를 취하라는 얘기인가요? 포지션이? 뭔가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쓰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안 써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네. 엄청난 발전이죠. 이거 잡아놓은 것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다 정리한 것만 해도 이거 직접 정리한 거 아니에요? 네, 직접 정리한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민수님 은 항상 직접 작성하시죠. 발췌 없이. 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아까 네. 설명해 주실 때 그 포지셔닝의 이해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되게 이렇게 정리 너무 잘하셨다 생각했는데 뭐였냐면 협상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프레이밍은 일종의 맵핑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의 맵. 네. 어떤 이 상황이 그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주관식, 객관식 이것도 맞지만 하나의 그 맵핑을 한다고 생각했고 포지셔닝은 이 맵에서 상대와 나의 위치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그거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롤플레잉이 거기서 이제 그 상황, 그냥 위치한 역할에서 마치 그 군대가 진군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이게 어떻게 움직여서 결국 내가 승리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어느 하나를 규정하는 것, 프레이밍은, 포지셔닝은 그것을 정태적으로 설정하는 것, 마지막 롤플레잉은 동태적으로 그것을 움직여서 결국 하나의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하시는 방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몽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포지셔닝에 대해 그 동관님께서 포지셔닝 같은 또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예. 제가 업그레이드 좀 해드리면 네. 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갑질 영업으로 유명했고 교육을 할 때도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이 을로 가선 안 된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갑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항상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갑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은근히 갑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 기술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행동심리학 같은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태도를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뭐 웃으면서 욕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못 느끼면서 기분 나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전략을 한 번에 다 같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조건 대화를 할 때 항상 제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그 강력하게 자기를 띄워주는 거죠. 자기를 최고 위치까지 올려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보다 잘났어를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많이 써먹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미리 얘기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가 뛰어나다. 어떻게 뛰어나다. 어떻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받쳐 주는 거. 그게 먹히고. 근데 원맨쇼 플레이를 해야 될 경우 주변에서 띄워줄 사람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으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면 되게 쪽팔리고 되게 민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 이재용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그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 본성에 노예라는 걸.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자극시키면 자동으로 을의 입장으로 자기 밑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간단하게 알려드린 팁인 것 같아요. 팁이고 그 롤플레잉은 이거 클로징 기술인데 요거랑 좀 그 제가 그 트럼프를 살짝 언급했었는데 트럼프 김정은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저도 클로징 할 때 이 기술을 많이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이 클로징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를 못하겠다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흔들어라. 근데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냐면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미친놈처럼 흔들어라.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미치냐. 네가 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미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주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상대방이 혼선이 오잖아요. 머릿속에 저 미쳤나? 왜 저러지?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띵 하고 놀 때가 있어요. 그걸 놀 때가 있어요. 자기의 그 정신줄을. 그때 네, 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탁 치고 들어가서 바로 클로징을 잡고 딱 끝내야 돼요. 그 잡는 순간. 그래서 그걸 마무리 딱 짓고 그냥 그걸 셧다운 그리고 딱 그 자리를 파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줘요. 트럼프가 그 방법을 쓰거든요. 트럼프가 그쵸. 북한을 침공할 거다. 그러면 이 새끼 미쳤나 그러다. 우리 좋은 친구. 뭐야 이거 친구야. 왔다 갔다 막 계속 흔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짱 하고 이제 자기 걸 뺏어가죠. 책상에서 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흔들어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교육할 때 많이 써먹었던 얘기가 용녀 얘기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기억하세요? 오지명? 용녀? 네네. 예, 용녀 기억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말투나 이런 게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막 더듬고 막 이러니까 상대방 저 사람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왜 그러지?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다 사인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네. 완전히 맞아요.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딱 잡는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롤플레잉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태기에 하나 해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사해요. 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길 원했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 기술들. 정말 풀 강의 꼭 저청합니다. 정말로. 혹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기꺼이 내고라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클로징 기술은 저희 살아오면서 당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당했어요?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나온 적이 많았어요. 그래요? 이거 어디서 당했을까요? 뭐 물건 사러 가다가 당하고. 고난이도 기술인데. 이거 다음 기술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는 김에? 이거 다음이 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네. 그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거 한 몇 시간, 빠른 사람은 몇 시간, 늦는 사람은 며칠 안에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럼 내가 당했다. 이 생각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환불을 하던가 뭔가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 있잖아요. 네. 이거 꼭 나한테 물어보네요. 내 교육을 하고 나면.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해가지고 체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다시 물어달랜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내가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를 쓰냐? 그 플레임부터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는 이제 보험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 계약을 이제 철회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러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소개를 요청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프레임은 계약을 유지하냐 빼냐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계약 소개를 할 거냐 말 거냐로. 그리고 그거를 아까 썼던 용려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여요.
소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빠져나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가 소개는 못 하겠고 그러면 그냥 있는 계약이라도 유지할게.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욕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유지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계약은 무조건 유지돼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요. 한 단계씩. 그렇게 해서 잡아가요. 와. 제가 이 방법을 교육해서 현대라이프스 챔피언을 했었고 FP들도 챔피언으로 여러 명을 만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기립박수 나오네. 기립박수 나와. 야, 이 기술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네요. 이 기술만 있으면 맞아요. 무조건 먹고 살겠는데요? 이 기술만 있으면. 오, 대박입니다. 아니,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냐면 난 진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영업 기술에 그 리스펙트가 생겨서 그 서비스 물건 안 보고 산다. 그렇죠. 진짜 전문가의 한 그 진짜 예술에 가까운 기술을 봤다는 것 자체에 난 지불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기술을 썼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변형된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을 도저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진짜 멋집니다. 와, 이게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뭘 공부한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건 실전이라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옛날에. 설득의 심리학. 예. 설득의 심리학을 많이 참고했고, 그 외에는 이제 여자들은 꼭 봐야 되는 필 영화로 남자 사용 설명서. 남자 사용 설명서. 그리고 남자가 볼 만한 영화. 아부의 왕. 거기서 많이 가르쳐줘요. 사람을 어떻게 흔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영화로. 재밌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이거 남자 사용 설명서는 누구지? 예. 이것도 영화죠? 그 배우 나왔던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이지영인가? 재밌게. 맞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 보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먹고 싶지. 근데 남자가 보면 와 저거 완전히 먹히는데 이 생각 딱 들거든요. 너무 즐겁습니다. 네, 재밌네요. 예. 아까 그 민성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얘기했던 사례도 잠깐 등장해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네네. 그 점을 좀 파생을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딱 지금 일하는 이 상황이 민성님과 동광님 말씀해 주신 거가 다 결합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휴처와 또 어려운 협상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 근데 이제 제휴처에 있는 주요 멤버들이 이제 조직 변경 이제 연말을 지났으니까 다 바뀌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희 쪽도 바뀌고 이제 본부장님 바뀌고 또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이런 프레이밍과 포지셔닝과 롤 플레잉 어쨌든 또 달라진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상품 출시하고 지금 계속 상품을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니까 제가 그 고객들하고 진짜 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동광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상품을 조회는 해봤는데 안 썼어. 그럼 전화해가지고 제가 결국 한다는 얘기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끊는 게 다거든요. 근데 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와닿고 그렇습니다. 제가 첫 강의를 전화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강의. 네네. 제가 전화 테크닉에서는 거의 조상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테크닉들을 많이 세상에 전파했던 케이스인데,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따오냐면 연애 기술이 항상 핵심이 됩니다. 여자 꼬시는 방법, 남자 꼬시는 방법.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못했는데 대부분 사실은 연애 얘기를 할까
맞아요. 했었거든요. 연애에서 이거 완전히 똑같이 먹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초기에 그 맞아요.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걸 많이 따오고 그래서 전화 기술에서 제가 이제 전화하신다니까 제일 단순하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어, 저는 전화하면 거의 100%거든요. 거의 100%예요. 무조건 먹혀요. 제가 전화하면 먹히는데 그 기법이 뭐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다인 테크닉이 그중에 가장 1번으로 치는 거는 목소리 톤이에요. 목소리 톤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목소리 톤이 솔 톤이거든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거 가리키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이렇게 가리키죠. 그리고 전화할 때 본인이 어떻게 목소리 톤을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거나 그 일정한 톤이 있잖아요. 네네. 일정한 그거를 버려야 돼요. 아, 일정한 톤을 버려라. 고객이 무지하게 식상해요. 본인도 우리도 다 생각해 보자고요. 딱 전화 받는 순간 그 톤만 들으면 뭔지 알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해되죠? 네, 딱 나오면 네. 알아요. 네, 그 톤이 우리 머릿속에 무의식중에 박혀 있어요. 이 톤은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싫어하는 톤이야. 라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톤만 들으면 바로 끊게 돼요, 사람이. 거부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톤을 바꿔야 돼요. 자기만의 톤으로. 그 데시벨이 10만 데시벨이든 5만 데시벨이든 어쨌든 그 데시벨만 아니면 독창적 데시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전화를 이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 싫은 감정을 갖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야,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네. 아마 전화할 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딱 그래요, 진짜. 데시벨 다른 목소리 나오면 듣게 될걸요? 뭐지? 예, 라고? 맞습니다. 네. 예. 담당자 받고, 이거 책임자 받고 그랬을 때, 딱 목소리, 여보세요 딱 한마디 들으면 알아요. 아, 얘가 그래, 높은 책임자구나. 사람이다. 그래, 그런 거. 이 사람은 맞다 아니다가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교육을 할 때 네. 뭐를 주로 하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내용을 들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내용 듣지 않는다. 그럼 뭘 듣냐? 너의 태도를 듣는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모습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지, 누워서 전화하는지, 앉아서 전화하는지, 다리 꼬고 전화하는지 이걸 듣는다. 그럼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럼 내가 테스트 해줄게. 잘 봐. 내가 지금 다리 꼬고 있어요, 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다 맞춰요. 목소리만 듣고. 우리 무의식 중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능력을. 그래서 무조건 전화할 땐 태도를 바르게 하고 바른 정자세에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목소리 톤을 자기가 갖고 싶은 톤에서 전화를 딱 하면 딱 먹힙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고급 기술이죠. 책에 안 탐복하고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탐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되게. 진짜 재밌네요. 지금 동관님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 이제 듣고만 이렇게 계속 있으면 너무 이 비싼 같이 얘기해야죠. 강의를 쏙쏙 빼먹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지금 말씀 들으면 제가 또 한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양쪽에 사실 끼어 있는 또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영업의 협상이 있고 네. 또 일종의 이걸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좀 더 롱텀으로 가는 아까 다 연애라고 말씀 주셨는데 왜 연애도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연애, 긴 연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이렇게 쭉 해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층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술이나 생각하는 것들, 발전시키는 것들 다르게 할 수 있어야 정말 이제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좀 속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어떤 이렇게 짧은 어떤 대화 속에서 승부를 겨루는 이런 영업의 형태, 판매의 형태는 지금 동아님께서 너무 말씀을 훨씬 더 이제 정말 그 프로의 모습으로 프로의 어떤 수준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말 받아 적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하나 프로젝트 하면은 공교롭게도 다 이제 2년, 3년을 넘어가니까 지금 출시한 상품도 제가 착수한 걸로 따지면 거의 이제 6년 차 넘어가고 7년 차 됐나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휴관계 맺고 시작한 거는 또 한 2년, 3년 가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꾸준히 이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가져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믿고 그리고 아까 민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어떤 빚지는 마음, 그 부채감을 누가 쌓느냐.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까 동관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오너들이나 하다못해 이렇게 그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오히려 그런 것들 신경 쓰지만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대한 조직에서 자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큰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감을 얼마나 내가 많이 주입하느냐.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만나러 갈 때 무조건 제가 간다라고 하고 전 가거든요. 자료도 무조건 제가 만들고 그것이 내가 찾아가는 걸로 해서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었다는 걸로 부채감을 먼저 안기고 시작할 수 있고 또 우호적인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죠. 자료를 내가 만들면 그 컨텐츠의 주도권을 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자료를 상대방이 만들면 그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웬만하면 다 무조건 제가 무조건 자료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감정적으로 뭐 굴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요. 이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나보다 상대방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주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이제 얻는 그런 물물교환의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 과정을 잡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흐름이 될 텐데 제가 궁극적으로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이루어내고 그걸 끌고 가는 힘은 상대의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강의나 이런 것까지 할 깜냥은 전혀 안 되고요. 주변에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만이 사실은 큰 변화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부채감만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선호도?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회사 차원의 큰 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좀 있고요. 제 역할이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또 포지션이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주도한다는 것도 작은 국지전에서는 몇 맛의 승리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큰 어떤 결정에 이런 것에 넘어갈 때는 확실히 그 손이 닿지 않은 영역까지 끝간데 없이 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 간파하고 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이 되는 것이 길이 되는 것이 저는 욕망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민선님 말씀 주셨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런 거친 어떤 조직들과도 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쪽의 욕망을 또 우리 쪽에서 이용하는 걸로. 그리고 그들이 자기 욕망으로 내달리는 거죠. 그걸 동력으로, 그걸 방향으로. 근데 제휴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제휴처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그들이 뭘 원할까? 그들은 왜 나를 만날까? 그들이 나를 만나서 무엇을 얻고 싶을까? 그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어떤 뭐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보다도 인문학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묘한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을 이용하면 혹은 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려면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참고하는 책들이 인문학 서적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민선님께서 이제 예를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뭐 제가 만약에 가장 기억 남는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SK텔레콤이랑 제휴를 성사를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상품 운영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아무런 연이 없었어요. 위에서 연결고리를 잡아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이 자기들이 그 금융위에서 하는 샌드박스에 본인들이 신평사, 신용평가사의 특례를 인정받아서 자기 데이터를 돈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파트너가 될 만한 금융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업계로 뭐 은행권도 한 메이드 하나 해놓고 뭐 2금융권 메이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겉보기가 가장 팬시한 또 현대카드 찾아온 거죠. 여러 카드사 다 만나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현대카드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회의 끝나고 30분만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시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 30분 시간 잡고 들어가서 15분 만에 설득 끝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휴사 다 아무도 그 비즈니스 못하게 만들고 지금 현대캐피탈 단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SK텔레콤이 원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돈이 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빠른 시간 안에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게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 유스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그 글로벌 사례에 딱 적합한 것은 SKT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1번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11번가가 그 온라인 쇼핑몰 중에 그 MS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뭐 큰 반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답을 못 찾고 있었고 만나는 금융사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해진 판이니까 나중에 11번가 잘 되면은 뭐 다 함께 잘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나서 이게 다른 금융사에는 없는 국내에는 없는 해외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11번가의 거래 금액을 몇 배로 그 멀티플을 해서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가지고 설득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유스 케이스를 우리를 통해서만 확실히 당신의 급에 맞는 걸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전달했고 며칠 뒤에 저희랑 하겠다는 얘기가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이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 이렇게 금리도 깔아줄 수 있어. 한도를 올려줄 수 있어. 뭐 제휴 수수료는 이만큼 줄 수 있어. 막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을 썼다 그러면 저희는 패배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실무자로서 관심 있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돈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조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11번가를 가지고 만들어봐. 근데 걔네들은 사이즈가 작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 여기에 대한 해당한 답을 원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도 그게 자기들의 미션이고 질문이었다는 걸 인식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대박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부에 보고를 했고 미팅이 이어졌고 위급들까지 다 이어져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형성된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뭐 저는 이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친하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됐는데 그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욕망을 잘 이용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연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그 서로 간의 사후 관계가 이제 커질수록 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균형론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 해줬으면 너도 이거 하나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빠져들면 이제 쉽게 트러블이 나기 마련인데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깊이 숙고를 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다 보면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책으로 가기가 또 쉬워집니다. 네.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은 또 사소하게 치부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좀 더 보태보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네, 재밌는데 맞아요. 이게? 역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얘기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결국은 저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다들 뭔가 처한 상황에서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저 FBI 그거 하는 거보다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뭔가 제가 그래도 거의 한 6, 7년간 거의 인문학만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삶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었는지 그런 약간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그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 저도 얘기해봐도 돼요? 네. 아,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얘기 잘 들었고 이제 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동광님이랑 같이 현대라이프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해보고 또 물론 저도 영업은 아니지만 사업개발 관련해서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 세 가지 정도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는 확실히 지식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험을 팔든 뭘 팔든 지식은 되게 기본인 것 같고 뭐 애티튜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리스펙트하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스킬인 것 같은데, 확실히 스킬은 되게 현실적인 경험과 감각이 있고, 또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의 성향상 이제 저를 좀 돌이켜보면, 저는, 네, 아무래도 스킬보다는 약간 진심은 통하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접근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셋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저는 그게 이제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상도 되게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경우의 수와 조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것들이 고도화되면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네, 뭐, 내용을 잘 들었는데, 대화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몰아서 드리고 있긴 한데, 네, 재밌었고, 다음번에 하게 되면 저도 좀 저의 이야기나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아까 민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개 키워드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과 사실 이 협상을 가지고서 네. 제가 볼 땐 다들 어떻게 하시고 싶은 컨텐츠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이것이 뭐 교과서화 되거나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어떤 전문 영역으로 딱 규정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에 바로 진행해 주셨던 보이저님이 해주신 폴리매스도 사실 폴리매스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두는 그 요소는 저는 굉장히 그 박학다식함을 통해서 매력적이면서도 굉장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인데 그게 또 협상의 기술과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좀 호영님도 오늘 말씀 많이 못하셔서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동관님 더더욱 더 그러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넓혀서 둘째 시간 만약에 필요하다면 셋째 시간까지도 제가 볼 땐 경미님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좀 다 듣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이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인식하고 나름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뭔가 경험을 네.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네네.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뭔가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민성님께서 이제 그 종합상사의 그 경험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되게 좀 새로웠거든요. 저는 좀 그런 배경을 또 일해본 적은 없고 해서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베이스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다 보면 더 넓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또 겹쳐지는 것들의 공통점 그게 결국 정수가 될 텐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저도 제 거를 좀 준비를 해보고 뭔가 네네. 좀 고민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민서님께서 예,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이 키워드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사실은 관련된 책도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뭔가 제 상황도 그렇고 제 생각이랑 뭔가 딱 얼라인 되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밸류가 애드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처음에 제가 혼자 진행할 때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같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네요. 그 뭔가 진짜 밸류 애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은 제가 뭔가 컨텐츠를 더 이상 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딴 걸로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켈빈님이 제안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협상이랑 키워드에서 뭔가 공유해보고 싶은 사례들 일단 저는 뭔가 좀 더 텍스트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공유를 해주실 게 있으면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진짜 그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이끄는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잘 보기 힘든 약간 자기계발적인 어떤 성격이 물씬 풍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